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품별 투자 전략. 자, 두 번째 시간 금리 선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큰 시장은 어디일까? 보시면 사실상 우리가 뭐 주식이나 뭐 주가 지수, S&P나 앞에서 배웠었던 뭐 나스닥이나 원유 같은 상품이 가장 큰 선물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래가 이제 가장 활발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덩치가 크고 가장 큰 자본이 들어가는 시장 자체는 채권과 금리 시장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예시를 드리는데 우리가 투자할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보통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요. 뭐 1년에 3% 5% 올라가는 뭐 이런 종목들도 아니고 오히려 단기간에 10%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상한가갈 종목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게 꼭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 충분히 아는데도 그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자산의 덩치가 100억이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0억이 넘어가는데 막 하루에 들쭉날쭉 5%, 10%, 20% 왔다 갔다 하면 내 자산이 분 단위로 10억, 20억이 증발을 했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럼 1000억이면 100억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우리 개인 기준으로.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100억을 조금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100억에서 적어도 60% 70% 60억에서 70억은 내 원금을 보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이자를 주고 나머지 금액에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가져간다. 이게 원래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것도 최소 근거예요. 왜냐? 이 국채라는 것 자체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년이 만기가 되었을 때, 10년이 만기, 30년이 만기 되었을 때 안정적인 원금 플러스 알파 이자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돈들은 여기에 투자를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10%, 5% 수준의 나머지 금액들이 우리가 아는 위험 자산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안에서도 또 전체 비중 중에서 10%그 미만만 10% 20% 수준만 또 공격적인 투자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 배분이나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덩치가 작을수록 조금 공격적인 투자나 내용 자체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덩치가 커졌을 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2년은 단기 금리 기대를 반영하는 상품이고요. 10년물은 시장의 중장기 금리를 나타내는 벤치마크라서 사실상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이 선물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 금리다라고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가장 대중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바라보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년물은 뭐 장기 인플레이션이랑 성장 기대를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에 대한 가치,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요.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개념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 자, 만 원이 있는데 5% 줄게. 만기에 5% 줄게. 이자 줄게. 만 원 빌려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에서. 그러면 만기가 되었을 때 얘는 1,500원으로 돌아오겠죠. 10년물이라고 뭐 가정해 볼게요. 뭐 10년물. 그러면 5년도에 이제 샀는데 금리가 26년도에 그냥 올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8%로. 그러면 이 만 원이라는 돈 자체 얘는 이 채권을 샀을 때는 1,800원이 돼요. 근데 얘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좀 보신다라고 하면 얘는 계속적으로 어쨌든 이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연 단위의 어떻게 보면 채권들의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누가 얘를 사요? 아무도 얘를 안 사겠죠. 얘도 뭐 채권 기준으로 1,800원 주는데 뭐 만기나 내용 자체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 그냥 얘 들고 갈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차이만큼을 꼭 메꾸는 건 아니지만 얘 기준으로 얘는 500원의 차이의 가치가 있고 얘는 800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300원 정도 얘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얘 채권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팔 때는 꼭 10년 무조건 계약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가치나 가격이 300원만큼 9,700원 정도에 내놔야 얘랑 비슷해지고 가져가니까 얘를 사겠죠. 그러면 9,700원에 내놓으면 단순하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 내용 자체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기존 채권의 매력이 감소되고 채권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국채 이 가격에 따른 선물이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반대예요. 자, 이 내용도 정반대로 가져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이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되는 방식이나 내용 자체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준 정책 기대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시장이 이 채권,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연준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도 뭐 한국은행이 있고요. 뭐 독립적인 기능은 하진 않지만 사실 연준이 내놓는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정책 금리에 대한 변화나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일본에도 영향을 끼치고 중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얘네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금리를 더 올릴지 내릴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선물 자체는 연준의 정책 기대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연준 위원들이 지금 어느 스탠스를 취하냐, 금리 인하가 지금 적절한 것 같아요, 인상이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연준의 큰 흐름 자체를 반영을 하는 거고, 연준 의장이 지금 현재 매파냐 비둘기파냐, 바뀌는 의장이 뭐냐, 그리고 현재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왜냐면 뭐 이번에는 금리 이제 우리가 좀 장기간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내릴 거예요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 달에 생각해보니까 그냥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올릴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정책의 변화나 내용 자체는 잡아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평소 만약에 이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하면 그게 최소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이상의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스탠스나 내용 자체가 금리, 채권 시장에선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전쟁 여파로 인해서 앞으로의 이제 금리 동결이나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26년도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우리가 최소 6월, 7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 자체로 시장의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지표와 금리, 산물의 이제 좀 반응인데, 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된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나 동결을 지금 현재 고금리면 동결과 인상 같은 내용 자체 포지션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채권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국채 선물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약하게 발표가 되면 경기 둔화까지 이제 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이 되는 거고, 금리가 인하되니까 점점점 더 낮은 이자를 준대. 그러면 앞에 높은 이자를 줬었던 거에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금리는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다음과 같은 좀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밸류가 하락하고 할인율 상승으로 인해서 미래,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감소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할 수밖에 없겠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가 원래 아파트 사는데 지금 다 해서 대출이 100만 원씩 매월 빠져나간다가 200만 원으로 바뀌는 순간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겠죠. 뭐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 같이 표현하면 되겠지만 내가 3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그래 쓸 수는 있죠. 근데 200만 원이 되는 순간 달라지죠. 압박이나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제 성장주 압박, 장기 성장 기대에 의존하는 성장주가 특히나 금리 상승이나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타격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좀 이해하려면 일단은 금리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일단 우리 트레이더들 기준으로 통용되는 이 말은 금리 시장의 좀 중요성 자체를 좀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내용이죠. 금리 선물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금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이에요. 앞에 설명드렸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수나 지금 원유 시장이 제일 클 거야 라고 하지만 가장 거래가 활발한 거고 요만큼이고 채권 금리 시장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 큰 자본이 묶여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자본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아니 내가 뭐 돈이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뭐 1억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그냥 알아서 주머니에서 1억이 나와주고 10억 내놔 하면 주머니에서 여러분들이 10억이 그냥 나오나요? 아니죠. 자산의 배분이 있는 거잖아요. 총량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시장 큰 그림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자본의 이탈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위험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한 자산 이탈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되면서 가격의 변화도 같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와 채권은 일단은 역의 관계로 볼 수가 있고 정책 선행 지표로 연준 정책 기대를 가장 먼저 또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년물 지금 현재 변화가 어떤지 그리고 시장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선물 시장 자체는 정말 단순하게 채권 트레이더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연준의 정책 방향,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 자체를 한눈에 읽을 수 있고 내 자산도 이 부분 때문에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 변화가 있구나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지표적인 개념도 같이 나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서 늘 매일매일 변화하는 뉴스나 실적 이런 부분들만 체크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플러스 알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자체는 여기까지 가져가고요. 다음 상품별 투자 전략 내용 자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